현재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인들이 대마도를 48시간 내로 떠나지 않는다면 일본은 그대로 고립되어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미국 우선주의만을 외치며 그간 다른 나라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행보를 보였는데 도대체 왜 이번 대마도 문제만큼은 역대급의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며 한국에 힘을 보태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듯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귀속됨에 따라 한국이 재편할 충격적인 세계 판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새벽이 되기 전에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할 줄 알았던 아침은 이미 경보음과 붉은 경고 화면으로 뒤덮여 있었죠. 그 방의 공기는 마치 잘못 건드리면 바로 폭발할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통신 분석관 마리엘라 헤인즈는 저를 보더니 거의 헤드셋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안, 지금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일본이 방금 발표한 문서가 떠 있었고 영어 번역 한 줄이 제 속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마리엘라는 혀를 찼습니다. 이제는 아예 세계를 자기들 멋대로 다시 쓰고 있네요. 이어 재생된 영상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국회가 새로운 해양방위 법안을 통과시키며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이었어요. 일본인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불법적으로 점거된 영토 다케시마를 확보할 권한을 갖는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저 표현을 쓴다고요? 불법 점거? 네, 한국을 받아 도둑 취급하는 거죠. 마리엘라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이야말로 모두가 숨을 삼키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여러 척이 독도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고 항로는 마치 칼날처럼 곧았습니다. 분석관들이 데이터를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순찰이 아닙니다. 침공 연습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당장 침공을 하여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으려는 속셈일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제정한 해양방위 법안을 들먹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는 거죠. 잠시 후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노먼 칼드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역 안정을 해친다며 난리를 치네요. 그는 바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안, 즉시 서울로 가서 한국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알아오세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하다고요? 다른 분석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서울의 라이브 영상이었는데 길은 평온했고 비상경보도 없고 군동원도 없고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마리엘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보통은 일본이 독도 얘기만 꺼내도 한국 전체가 들끓잖아요. 근데 오늘은 완전 무반응이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칼드웰 국장은 이를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러던 중 한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일본이 방금 400페이지짜리 역사 자료집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어요. 마리엘라는 모니터를 내리치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고작 사찰 낙서, 어부일지를 증거라고 부르네요. 세상에 이런 조작도 다 있나요? 더 최악인 건 세계가 일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언론은 독도를 동해의 분쟁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미국 패널들은 한국이 역사적 감정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고 떠들고 동남아 뉴스는 일본의 고대 영유권이라는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쩌면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로비 활동을 해오며 검은 돈으로 독도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칼드웰은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이 계속 말이 없으면 국제사회는 일본 쪽으로 기울 겁니다. 감정전이 아니게 됩니다. 전략전쟁으로 넘어가요. 독도가 그대로 일본 땅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마리엘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 한국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요?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며 묘한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칼드웰은 제 어깨를 잡고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비행기로 서울에 가세요. 한국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오십시오.
저는 일본 함대가 독도까지 남은 50km를 향해 가차없이 돌진하는 화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세계 여론은 일본 편으로 기울고 있었고, 한국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고, 독도는 이제 곧 일본 손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마지막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일부러 침묵을 택한 것이라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 그렇게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일본 미사일 구축함이 새벽 4시 30분 독도 인근에서 좌초했다는 뉴스가 이미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체는 28m나 찢겨 있었고 일본은 한국의 기습 공격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구조정을 보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은 세단이 제 앞에 서더니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차 안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그 선박이 공격당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초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동해 작전센터에 도착했을 때 바람보다 빠른 진실이 제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거대한 해양 지형 데이터 맵을 가리켰습니다. 저 붉은 점이 일본 구축함입니다. 해저 능선을 못 봤죠. 왜냐하면 사흘 전에 저희가 일본의 티넷 접근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찡그리며 묻자 장교는 설명했습니다. 티넷은 한국의 해양 지형 예측 시스템입니다. 정확도 92%죠. 일본 자체 시스템은 3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는 거죠. 장교가 화면을 확대하자 일본 해역 상당 부분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데이터를 의존해왔습니다. 일본 해군이 사용하는 해저, 지형도의 46%가 한국산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끊기니 그들은 말 그대로 장님이 됐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스스로 자초한 겁니까? 장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 한국이 기술 공급을 끊어버리자 자신들 스스로 자초한 거죠. 하필이면 독도 근처는 수많은 암초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주제도 모르고 독도를 향해 침공하다가 스스로 괴멸한 겁니다. 뒤편에 한국 기술자가 일본의 항로 기록을 확인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 암초요? 한국 중학생도 시뮬레이션에서 피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자칭 기술 대국, 일본이 한국 소프트웨어 없이는 항해도 못한다니.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한국 분석관 한 명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의존할수록 더 크게 짖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함을 느낄 때마다 더욱 시끄럽게 짖어대거든요.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일본 생존자 14명 발견. 한국 해경 3척, 독도 어민 8척이 시속 78km 폭풍 속에서 구조에 나섰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로프 고정. 올린다 지금. 담요, 핫팩 준비. 그리고 1시간 후 일본 선원 14명 전원 구조. 그런데 진짜 충격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선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2명이 이렇게 외치며 구명정을 타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한국에게 잡히면 전범 취급당한다. 도망쳐. 그들은 그대로 부하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한국 구조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파리보다 못하네요. 독도로 이송된 일본 선원들은 덜덜 떨며 한국 의료진에게 구조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한 일본 선원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의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기여도 사람입니다. 목숨이 먼저죠. 그 시각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공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이미 세계 언론에 의해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비난했고 한국은 일본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BBC 제목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진실을 공격한 일본, 생명을 구한 한국. 뉴욕타임스는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의존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겨왔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한국은 일본을 도와준 기록을 국제사회에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여론이 한국의 입장 발표를 기다릴 때에 딱 맞춰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죠.
지난 15년간 일본 해역에 설치된 한국 유지 센서 312개. 일본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중단한 해저 프로젝트를 한국이 대신 관리. 일본 항만 시스템의 지연을 40% 줄여준 한국 알고리즘. 일본이 비밀리에 한국에 요청했던 각종 데이터 로그. 일본이 한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전부 공개했죠. 그리고 모든 수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살아남은 바다는 한국이 지켜준 바다였습니다. 한국 안보 실무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 라인을 끊으면 일본은 태평양에서 길을 잃습니다. 실제로 보셨잖아요. 그들의 구축함에 좌초된 걸 말입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래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죠. 폭풍이 잦아들자 일본 선원들은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장교들은 도망쳤지만 한국은 우리를 지켰다. 한국 어민들은 먹을 것까지 챙겨주며 고향 무사히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죠. 그리고 이젠 일본 국민들마저 부끄러움에 자책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닌 이웃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끄럽다. 국제 언론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AFP 일본은 거짓을 퍼뜨렸고 한국은 생명을 구했다. 독일 DW 한국의 도덕적 승리. 하지만 그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일본 언론이 퍼뜨리는 왜곡 보도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단 한 문장이 뜨고 있더군요. 지금 이 방송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작전 브리핑룸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국 측 관계자들이 급히 이동식 모니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안정되자 한 고령의 미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은빛 머리, 군 복무 시절 훈장, 떨리는 손. 자막이 떴습니다. 리처드 엘머, 미 해군 출신, 한국전쟁 참전 함정 항해사. 방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평소 긴급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던 분석관들까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공적으로 말을 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 듣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연락해 오셨습니다. 꼭 증언하겠다고요. 리처드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951년 우리 함정은 폭풍에 휩쓸려 한 외딴 바위섬 근처로 떠밀렸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섬이 독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중공군은 남아있고 북한군의 보트가 우리를 뒤쫓고 있었고 우리는 전력을 잃고 사람도 잃고 희망도 잃고 있었습니다. 방송 화면에는 바다 폭풍 속에 격침 직전인 미 해군 함정, 연기와 파도가 뒤섞인 흑백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리처드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어부들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배를 내몰아 죽음의 파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돛대보다 높은 파도였습니다. 스스로 몸에 밧줄을 묶어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를, 미국 해군을 그 작은 목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장비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리처드는 계속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인인지 군인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덧붙였습니다. 15명. 우리 15명을 살렸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분은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거의 서 있지도 못했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리처드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섬에 살았습니다. 독도는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고 가족을 돌보고 잠을 잤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도는 군사기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세 문장은 방 안을 단번에 뒤흔들었습니다. 리처드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땅의 주인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남의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신의 땅,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싸웁니다.
한국 측 참모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충격에 잠겼습니다. 이건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번의 전투를 겪었습니다. 중국군과 싸웠고 북한군 보트와도 교전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나라의 심장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깃발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싸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나 한국을 잘 설명하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점점 더 강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문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고칠 수도 있죠. 세상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전 메달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서 생명을 구한 제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도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또한 지울 수 없죠. 한국 측 관계자 중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일본 외무성이라도 이런 건 못 막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는 오래된 문서를 들고 화면에 가까이 보여주었습니다. 바랜 종이 한 장.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 근처에서 한국 민간 선박의 구조됨.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 독도는 한국 사람들의 삶이 깃든 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위험 속에 있는 생명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일본이 내 증언을 부정하고 싶다면 제 옆에 묻힌 전우들의 묘비 앞에서 말해 보십시오. 그들도 한국인들에게 구조받았고 그 섬은 그들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일본은 오늘 미국을 잃었군요. 방송 속 리처드는 고개를 숙였다가 힘차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조국이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저를 기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시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인들을 기립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방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이 폭발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CNN 긴급 속보, 폭스뉴스 경보, SNS 대폭발. 미 참전용사 독도 주민에게 구조받았다. 미국 여론, 한국 전면 지지로 급선회. 일본 반박 불가 상황. 한국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인의 기억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인을 살렸던 그 섬, 한국인들이 삶을 이어가던 그 섬, 한국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그 섬이 일본의 땅일 리 없었습니다. 독도는 처음부터 한국의 섬이었죠. 그렇게 제가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공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의 대사, 역사학자, 군사 자문관들까지 모두가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박스 여러 개와 태블릿, 수십 명의 이른바 전문가 팀을 데리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학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연기자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커다란 두루마리를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이 지도는 에도 시대의 결정적 고지도입니다. 다케시마가 일본 땅임을 증명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국 대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옆자리에서 영국 역사학자가 속삭였습니다. 저 지도 지난주에 인쇄한 것 같은데요. 고대 지도의 종이가 왜 이렇게 현대적이죠? 일본 대표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4,800만 달러를 투입해 최고 전문가만 선발했습니다.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오만한 어조에 한국 측에서 희미한 한숨이 흘렀습니다. 한국 외교관 한 명이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800만 달러를 들여 위조했나 보네요. 그 돈으로 자기네 어민들이나 도와주지. 일본이 준비한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잉크가 선명한 고지도. 수백 년 전 문서에 현대적 측량 단위가 등장하고 시대가 다르다는데 필체는 왜 전부 똑같은지. 이러한 황당한 모습에 한국 역사학자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았군요. 일본은 심지어 독도 문제를 흐리기 위해 대마도까지 끌고 왔습니다.
한국이 계속 이런 식이면 일본은 스시마까지 이를 것입니다. 한국은 독도를 시작으로 일본의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았고 이제는 스시마 섬까지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정말로 우리의 영토 모두를 빼앗아버릴 겁니다.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옆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코미디 프로그램인가요? 하지만 일본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17세기 어부의 맹세문을 볼펜으로 적어오고 1921년에 발명된 도장을 에도 시대의 인장이라 소개했습니다. 시대가 전혀 맞지 않았죠. 논리적 파괴, 역사적 무지, 그리고 전범국의 반성은 단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이 나섰습니다. 한국 역사학자는 단 하나의 얇은 폴더만 들고 일어섰습니다. 박수도 군단도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측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겠습니다. 그는 차분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기. 동아시아 모든 주요 학자들이 검증한 기록입니다. 다음, 1693년 안용복 사건 기록. 일본이 스스로 조선의 관할임을 인정한 사건. 일본이 안용복을 억류하고도 기록에 남긴 사건입니다. 다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조선 관할로 공식 지정. 일본의 강제병합 이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한국의 행정 문서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는 폴더를 닫았습니다. 고작 몇 장의 문서. 그러나 일본의 4,800만 달러짜리 쇼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는 오래된 해도를 들어보였습니다. 1858년 프랑스 해군이 제작한 해도입니다. 독도를 조선 수역의 리앙쿠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 국립문서고에서 동일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중립국조차 한국의 증거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죠. 이어 한국 해양학자가 나와 말을 이었습니다. 1780년부터 1930년까지 독도 어민 이동 기록입니다. 세금 장부, 조업 기록, 항해 로그. 단 한 건도 일본인 성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울릉도, 독도 주민 DNA 표본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 한국 해양학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독일 대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DNA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대표도 덧붙였습니다. 수백 년치 세금 기록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펜을 떨어뜨렸고 또 어떤 이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실제로 지키며 살아온 나라입니다. 사람이 살고, 일하고, 죽어간 곳이 곧 그 나라의 땅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크에 잡힌 건 숨 넘어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끈질겼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일본 대표단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려 할 때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장이 이전 세션을 정리하자마자 한 일본 관료가 노트북을 쾅 닫으며 이렇게 외치더군요. 이번 분쟁은 전적으로 한국의 해양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 기술 없이는 다케시마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본이 다케시마의 관리를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케시마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건 모두 한국을 위하는 결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 그들에게 문명을 가져다 줬듯이 이번에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선사하는 거죠. 회의장은 마치 누가 전원 플러그를 뽑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이게 정말 공식 발언이 맞나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저런 발언은 스스로 넘어지고 바닥 탓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일본 관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해양 감시 기술 없이는 불법 어선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케시마를 관리할 역량이 없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던 한국 대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저러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얇은 안경, 차분한 얼굴, 그리고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여러 해를 기다려온 사람 같은 표정. 그는 태블릿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 기술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이 주제를 꺼냈으니 저희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며 계약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업데이트 기록, 특허 목록이 한 줄씩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각 줄마다 일본의 자존심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KAI 기반 선박 자동 분류 시스템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부산에서 개발하여 수년간 일본에 수출되었던 시스템입니다. 일본 대표단 일부가 비명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또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심의 자기장 이상 감지 센서들. 일본이 잠수함 이동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장비죠. 2016년 오메가 블루 계약으로 한국 기업이 공급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잠수함 추적 기술도 한국 의존이야? 일본은 해양 강국이라더니 한국에 전부 다 의존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결정적인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해상 레이더 업데이트의 73%가 한국 개발진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 업데이트가 없으면 일본 해역 감시 범위는 40% 이상 줄어듭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으며 누군가는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로이터 기자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수년 동안 조용히 일본의 네트워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감시망이 뚫리지 않게, 재난 대응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낡은 일본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인정도 못 받고 때론 욕까지 먹으면서 지역 안정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일본을 지켜줬죠. 그러나 일본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일본 측 대표가 필사적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부품을 한국에서 샀다고 해서 독립 운영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린 그저 한국이 더 저렴하니까 한국을 이용한 거죠. 한국은 그저 우리가 지은 공장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암호키 없이 운영해보시죠. 순간 회의장 전체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귓속에 울릴 정도로 깊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암호키. 일본이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국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일본을 지켜줬다고? SNS는 몇 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일본 시민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기자 몇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부는 알았고 대부분은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자랑도, 조롱도, 비난도 없이 그저 문서와 사실을 보여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일 뿐 아니라 성숙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일본은 적응할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부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시죠.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지원 중단 시 72시간 내 일본 해역 감시 능력 41% 상실, 일주일 내심의 탐지 능력 68% 상실, 19일 내 일본 연안 레이더망 전면 마비. 회의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이해했죠. 누가 동아시아를 지탱해왔는가. 호주 해군 제독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일본은 이미 해양 재난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라 자체의 존재 자체도 불투명했을 정도죠. 세계 여론은 순식간에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태평양의 핵심은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었다. 일본의 주장 붕괴, 한국 기술이 모든 걸 지탱. 일본은 더 이상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의존해온 나라.
그러면서 고마움도 모른 채, 그리고 주제도 모른 채, 그러한 한국의 기술력으로 한국을 공격한 나라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 한국 엔지니어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진실과 안정만을 원합니다. 회의장은 진심 어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세계는 이제 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태평양을 지켜왔는지 깨닫고 있다. 그렇게 국제회의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다시 전략을 바꾸었어요. 그들은 기술력으로는 한국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다시금 동정 전략을 사용했거든요. 일본 대표 사토 게이지로는 테이블에 서류철을 내리치듯 올려놓고 외쳤습니다. 독도로 안 된다면 이제는 대마도다. 그조차 확신이 없는 듯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어리둥절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의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 대사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덫을 건드렸군요.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덫입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시죠. 일본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온 대마도 행정 기록이라며 여러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몇몇 외국 역사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국의 콜린스 박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봉인들 좀 보십시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 봉인이 아닙니다. 조선 조정의 공식 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명. 이건 대마도의 조공 의무를 확인하는 조선 사신의 서명입니다. 일본 대표단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탈리아 역사학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시한 지도 말인데요. 여기 여백에 적힌 문구는 대마도가 조선에 매년 조공을 바쳤다는 일본 측 관리의 기록입니다. 회의장은 충격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자신들이 들고 온 문서를 허둥지둥 뒤적였어요. 사토 게이지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뭔가 오류가. 하대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한국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일본 여러분이 직접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료가 오히려 대마도가 한국의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대마도를 제대로 연구조차 안 하고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입니까? 하긴 이해도 갑니다. 애초에 이 땅은 당신들의 땅이 아니고 그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으니 남의 땅이니 관심이 없던 거죠. 정말로 대마도가 당신들의 땅이라면 이렇게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할 수가 없죠. 그러니 세계는 이제 여러분의 필체로 쓰여진 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무지 덕분에요.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다가 곧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제가 하 대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대사님 혹시 이 문서들이 제출될 줄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일본은 침묵을 못 견딥니다. 결국 자신들이 빈틈을 드러내게 되어 있지요. 저희는 그냥 기다린 겁니다. 상황은 일본에게 더 나쁘게 흘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보관 중이던 문서들이 추가로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의 한 학자가 화상 연결로 등장해 1812년 일본 해군 장교의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여전히 조선의 권한 아래 있으며 우리 배가 정박하려면 조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본 대표단은 이제 거의 쓰러질 듯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수도원에서 발견된 18세기 여행 기록이 등장했습니다. 그 수도승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마도는 내가 본 한국 섬들 중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다. 심지어 일본 내 무역단이 작성한 문서에는 대마도를 한국 영통과 지점이라 적고 조선에 입항세를 납부했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하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현실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이 묻어두고 싶었던 진짜 역사일 뿐입니다. 일본은 필사적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외교적 표현일 뿐이며 실제 권한을 의미하지는 그러나 이미 누구도 일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대표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과장한다고 하더니 모든 증거가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군요. 일본은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모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를 강제로 끌어냈으니 저희는 그저 진실이 나오도록 두었을 뿐입니다. 그는 스크린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독도는 수백 년간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역시 조공, 세금, 행정 기록 어디를 보더라도 조선과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사토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이 줄줄이 나올 줄은. 대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함이 오히려 가장 잔혹했습니다. 일본은 마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다 자신의 노트를 들킨 학생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헤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증거가 한국의 승리를 입증하다. 대마도 귀속 문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문서로 뒤집히다. 역사가 일본을 배신한 날.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회의에서 갑자기 화상 스크린이 뜨더니 이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배경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은 매우 당황하며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더군요. 모리야 켄조 전해군 함장. 그는 생전에 다케시마는 절대 일본 영토다라며 가장 공격적이고 극렬한 주장을 쏟아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토의 조용한 장례식장이 화면에 들어선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위기는 전혀 호전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과 무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스크린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모리야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함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봉인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만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조용한 종소리가 울렸고 가족들이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다이스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은 독도와 대마도 모두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장례식장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애국자였어. 이런 주장을 하다니. 다이스케 씨는 울음을 참지 못한 채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날 협박했다. 내가 진실을 인정하면 내 아내와 아들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지라 했다. 그들의 강요로 나는 거짓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본 모든 기밀 지도, 1급 기밀 보고서, 극비해군 기록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었다. 저는 숨을 들이쉰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지막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다이스케 씨는 또다시 울먹이며 읽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적으로 대했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나는 두려움에 눈이 멀어 있었다. 용서받을 수 없겠는 종을 전한다. 그때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그가 본 문서들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다이스케 씨는 봉투 안에서 또 다른 묶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첨부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통해 복사본을 펼쳤습니다. 해군 내부 보고서, 비밀 인가 문서, 지도 검토 요약, 1950에서 80년대 기록까지. 그리고 저희 모두는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대마도의 역사적 조선 귀속은 충분히 문서화되어 있음. 공개 금지.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과거 조선 해역 질서에 포함되었으며 일본은 이를 인지함. 그러나 절대로 발설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문서. 3명의 일본 해군 제독이 서명해 있었습니다. 사료상 한국 귀속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공식 입장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의실은 폭발한 듯한 반응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다고. 수십 년 동안 숨긴 거야? 심지어 장례식에 왔던 어떤 일본인 장교는 다이스케 씨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문서 어디서 난 겁니까? 극비 자료입니다. 다이스케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진실은 두려움보다 길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기자들은 손이 떨릴 만큼 빠르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순식간에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전 해군 함장, 대마도는 한국 영토였다고, 유언, 일본 정부, 수십 년간 내부 문서 은폐, 일본 극우 정책의 붕괴 내부 고위층의 양심 폭로 혼란이 가득한 와중에 회의는 종료되었고, 그와 동시에 미국 대사관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안, 지금 전 세계가 난리야. 방금 공개된 문서들 일본의 모든 주장이 무너지고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맞아, 그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공식 논평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만 했어. 추가 주장도, 비난도 없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협박, 조작, 정보 은폐로 스스로의 진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승리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진실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직 연결되어 있는 스크린 사이로 다이스케 씨가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군에서 명령받은 대로 한국을 적이라 부르면서도 사실은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왜죠? 제가 묻자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일본의 군 함장입니다. 이 말은 일본의 모든 군사 기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본의 모든 것을 아는 만큼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기술도 세계 최고고 심지어 일본보다도 효율적이고 따뜻한 나라라고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제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회의실을 떠나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거짓과 압박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노 함장은 용기,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으로 수십 년의 조작을 무너뜨렸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죠. 진실은 결국 가장 조용한 사람의 손에서 세상에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었죠. 며칠 후, 저는 제네바에 도착하면서 또 한 번의 긴장된 공방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공기는 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주장을 하기도 전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표들이 이미 서로 속삭이고 있었죠. 제 동료가 낮게 말했습니다. 분위기 이상한데?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아. 저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굳어버린 어깨로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입니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스피커조차 이 말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듯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필기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터키 대표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본은 그때 했던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겁니까? 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요청한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고문서가 아닌 197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상선들이 남긴 항로 블랙박스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이 기록들은 수정이 불가능한 선박 자동 기록 장치입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독도 주변을 항해한 모든 선박이 해당 구역을 한국의 운영 해역으로 등록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일본 대표는 당황해서 눈을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그 자료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즉시 받아쳤습니다. 관련이 없다니요. 귀국의 해운사들이 남긴 데이터입니다. 우리 같은 중립국이 아니라 일본 해운사들이 남긴 기록이라고요. 회의장 전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대표는 엄지손가락만 한 USB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냉전 시기 군사 위성 사진을 재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지난주까지 기밀이었죠. 고해상도 위성 스캔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독도의 해안선 변화, 수심, 열신호 그리고 캐나다 대표는 말했습니다. 모든 스캔이 독도와 대마도를 한국의 해양활동구역으로 식별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일본 대표가 더듬었습니다. 그럴 리가, 오해가 있을 수도. 캐나다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NOAA, ESA, 그리고 귀국의 기상위성 자료로도 검증했습니다. 또 한 번 회의장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자 중동 대표가 나섰습니다. 사우디 대표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AIS 해양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1999년부터 한국의 항로 알고리즘과 관측 시스템을 사용해 왔더군요. 그는 일본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한국이 기술 지원을 중단하면 귀국 해양함대의 34%가 몇 주 안에 운항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한국은 이미 모든 흐름을 예견했군. 일본 대표는 거의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우디는 태어났습니다. 귀국의 인증번호, 라이선스 기록, 전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이집트, 브라질, 폴란드, 베트남 각 국가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을 변호했습니다. 한국은 자제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투명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타국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제규범을 존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영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오늘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행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은 회의 내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절제했고 압도적으로 자신감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위해 대신 나서서 기꺼이 일본과 싸워주었죠. 그리고 결국 의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모든 위성 정보, AIS 데이터, 해저 지형, 항로 기록을 교차 검증한 결과 독도와 대마도는 국제 운영 기준상 한국의 해양 관할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절대적인 침묵이 이어졌고 뒤이어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책상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기자들은 한국 대표단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는 그저 정중히 고개 숙여 말하더군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국제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자랑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풍경만 남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회의 당일에만 주가 9% 폭락, 외국계 기업 본사 14곳이 일본에서 서울 이전을 발표, 관광업계 예약률은 40% 감소, 그야말로 추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독일 외교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나라와는 당연히 협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표단조차 한국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었죠. 대마도가 공식적으로 한국 영토라고 선언된 후 잠깐의 소동이 일어난 뒤 이젠 충격적인 현실이 닥쳐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국경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전쟁도 무력도 없이 오직 논리와 증거와 신뢰만으로 옛 지배국의 땅을 되찾은 최초의 순간이었죠. 캐나다 대표가 제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훨씬 더 크죠. 그 직후 분석 자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분석관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수치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즉시 연간 약 42조 원 규모의 해상 통행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본 전체 해상 물류의 18%가 대마도 인근을 통과합니다. 이제 그 권한이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졌어야 할 권리를 이제야 되찾게 된 거죠.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그걸 하룻밤 사이에 전부 잃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석관은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국 경제학자가 제게 다가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해양 능력을 비웃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동북아 최중요 해상 요지를 쥐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 사토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역 무역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한국은 그 정도의 해상권을 통제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자 독일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은 결국 바로잡히는 법입니다. 사토는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시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전광판이 전부 번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개장 1시간 만에 폭등. 일본 해운 대기업주가 마이너스 22% 폭락. 한국 방위산업, 역대 최대 투자 유입. 마리엘라가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안 일본은 분 단위로 수십억을 잃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없는 땅을 기반으로 해양 패권을 만든 셈이었으니까. 진작에 잃었어야 할 것을 지금에서야 잃게 된 거지. 그러나 이 상황의 진짜 힘은 경제가 아니라 상징에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이집트 대표 아흐메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당신들의 국가를 초강대국이라 부르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 없이, 복수 없이, 오직 능력과 품격으로 옛 지배국을 넘어선 나라. 그런 나라를 세계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한국 대표는 기자들에게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대마도를 착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정시킬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영토였던 만큼 더욱 더 소중히 다룰 겁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끔요. 그 한 문장이 일본 정부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도 않았고 복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품위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계를 더 감동시켰습니다. 군사적 여파는 더 컸습니다. 펜타곤 분석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안, 대마도 확보로 한국의 조기 경보망이 480km 확장됩니다. 이는 일본 영공의 절반이 한국 감시망 아래 놓인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 대마도 센서망으로 일본 잠수함의 은밀 기동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발표 슬라이드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해군의 붕괴야. 한국 대표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70년 동안 기회를 드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통계는 회의 말미에 공개됐습니다. 일본 GDP는 이번 결정으로 4.7% 즉시 충격이 예상됩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은요? 즉시 플러스 2.3%, 중기적으로 플러스 8%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영토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의 이야기 구조를 바꿨습니다. 프랑스, 사우디, 캐나다, 미국, 현재 모든 강대국이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누가 한국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유럽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국을 넘어선 식민지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 한국은 이제 역사의 저자를 바꿔버렸군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은 절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비웃지 않았죠. 절대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제와 품격이 세계가 한국 편에 서도록 만든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회의장을 떠나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역사가 오늘 새로 쓰였다. 그리고 그 펜을 쥔 나라는 한국이다. 그렇게 저는 특별 휴가를 받아 다시 동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죠. 위기는 끝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무거운 듯했습니다. 혼란, 거짓, 증거, 폭로, 국제사회의 충격,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에워싸고 있던 한국의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 그 고요함은 결코 약함의 침묵이 아니라 오래되고 깊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였죠. 최강민 중령이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지 아신 분의 표정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안쪽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이 독도 탈취를 시도하며 조작된 자료에 의존했고 숨기던 과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는 일본의 의존성과 기만, 그리고 대마도에 잊힌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을 울린 건 일본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승리 선언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조롱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몸부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한 걸음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최중령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시곤 했죠. 상대를 수치심에 빠뜨리면 진실도 함께 빠진다. 그건 한국이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현재 한국을 우러러보는 이유기도 하죠. 우리는 일본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었지만 만약 그랬다면 적어도 세계적인 존경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상대를 짓밟으면 그들은 더 높은 벽을 쌓는 법이기도 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 위해 싸운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한국은 나서지 않아도 세계 각국이 한국의 입장을 대신 변호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한국이 진짜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싸움을 승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 지며 바다가 금빛으로 물드는 걸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섬 하나를 지킨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독도와 대마도는 그저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진짜 중요하고도 무서운 건 당신들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조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이기지 않는다. 한국은 품격으로 이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세계가 보게 되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